저는 정신분석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고 또 인문학에 관련된 책도 쓰고 있는 작가이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이곳은 라카니움 프랙시스라는 기관인데 여기서는 강의도 하고 그리고 정신분석가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 분석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일반 상담도 정신분석 상담을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그곳에서 연구하고 글을 쓰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기는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일단 뭐 세월호라는 그 큰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애도의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장에 가서 추모의 촛불을 밝히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SNS상에서 자신의 의견과 슬픔을 표현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는 또 직업이 작가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애도하는 작업에 힘을 보태자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세월호라는 사건이 슬픔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저 자신의 슬픔을 애도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들 그 세월호라는 사건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셨을 수 있고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슬픔을 공감으로 느끼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슬픔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슬픔이 그냥 그곳에 있을 때에는 사실 그 슬픔이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슬픔이 일종의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애도라는 작업은 그러한 슬픔이 어떤 상처로부터 발생하는 슬픔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보통 말해지죠. 그게 정신분석이라는 영역에서 애도 이론을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차원에서도 애도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는 장례식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상처를 봉합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써 설명이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 사로잡히는 슬픔은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우리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애도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상처를 말로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철학적인 개념들을 사용해서 했던 이유는 제가 직업이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각자가 각자의 언어로 애도를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슬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그러니까 고정관념의 단어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잖아요. 좋은 면은 일단 나쁜 면부터 얘기를 하자면 고정관념은 우리가 그 고정된 관념의 세계 바깥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 안에 갇힌다라는 게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게 나쁜 점이고 또 고정관념의 좋은 점은 우리의 관념들을 고정시켜주니까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고정이 안 된 관념들을 갖고 있으면 서로 말을 해도 이해가 안 갈 테고 고정되지 않고 따로 떨어진 관념들을 사용하면 사실상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고정관념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당시 그 세월호의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보다 사실상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층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훨씬 더 협소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세월호라는 그 비극적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했는데 그것의 일면만 보고 어떤 특정한 권력을 가진 지배층은 그 세월호의 사건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차단하려는 경향을 보였던 거죠. 그걸 정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봉합하려고 아주 빨리 봉합해서 잠재워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사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지배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빨리 봉합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일종의 뭐 야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이용해서 지배적인 권력을 흔들려고 하는 그 정치적인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건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러한 정치적인 소용돌이의 와중에서 사실상 누군가는 그보다 더 큰 슬픔을 느끼고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개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치적인 소용돌이들이 그러한 슬픔에 대한 진정한 애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고정관념은 사실상 세월호가 우리에게 가져온 상처를 치유하지도 않고 봉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어떤 사람들은 뭐 책을 쓰거나 어떤 사람들은 뭐 팽목항에 직접 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고정관념이 미리 그것을 그 상처에 대한 치유도 없이 미리 봉합해버리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은 결국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정관념에 그게 사실 봉합되어 버렸었다면 그 세월호가 가진 진정한 의미라든지 그 세월호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의 깊이가 망각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것이 봉합되는 것에 저항을 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슬픔이 쉽게 애도되지 못하도록 저항하고 그 슬픔을 계속 보존하려고 했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 광화문 광장에 끝까지 남아서 촛불을 켰던 아주 소수의 그 유가족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던 거죠. 쉽게 그 슬픔을 포기하진 않겠다. 고정관념이 변해서 더 큰 폭으로 우리가 가진 진정한 슬픔의 본질을 애도해 줄 때까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저는 그 고집이 굉장히 진실한 고집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경험하는 슬픔이 진실한 슬픔이지 그 시절에 그 세월호를 둘러싸고 난무했던 혹은 최근까지도 어떤 국회의원 후보자가 발언했던 방식으로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잘못된 그런 정치적인 행동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끝내는 밝혀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작은 촛불이 승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진보적인 정치인이든 보수적인 정치인이든 일단 정치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목적은 사실은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의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라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권력 투쟁의 장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다 폭넓은 욕망의 영역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자신들이 갖지 않고 있는 권력을 획득하려는 그러한 보다 협소한 언어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정치인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언제나 필요한 게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언어들은 항상 협소한 언어들이 사용되는 장소라는 것이고 그 정치적인 협소한 언어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진실한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데 실패했었다는 거죠. 자체가 사실 제가 그 자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냥 큰 배가 침몰해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의미하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또 어떤 어른들은 감추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슬픔인 것처럼 치부하려고 하고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일들이 어떻게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은폐되는지를 보여주는 보다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앞서가는 감은 있지만 그 세월을 추모하는 그 속지 않은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세월호는 그때만 침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년 세월호 한 척씩 침몰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꼭 집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는가 하면 지금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예요. 한국이. 결국 거의 세월호 그 사망자 한 배에 타고 있었던 사망자들의 숫자만큼 매년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면 이 죽음들을 역시 결국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일종의 희생이고 아무도 그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만적인 현실에 대한 반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그렇죠. 그 문제가 있는데 과연 치유가 됐는가? 결국 그 유가족들에게는 사실 치유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분들을 다시 인터뷰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치유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처럼 자신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유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그 세월호라는 사건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남겼던 모순과 부조리가 치유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정권이 바뀌었고 결국 어쨌든 그들도 정치 세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호라는 거대한 비극을 최소한 마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정치 세력들이 결국 지금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치유가 시작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치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피가 흐르잖아요. 근데 이게 봉합이 안 되면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치유가 되어서 결국은 그 벌어진 상처가 봉합되어서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는다 해도 남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상흔인 거죠. 상흔이라는 게 남잖아요. 근데 이 상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치유가 결국은 무언가가 치유됐다라는 말이 어떤 사건이 피 흘리기를 멈추고 더 이상 우리에게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건 진정한 치유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상처가 계속 우리와 함께 있어야만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혹은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고 결국 어떤 그 피 흘림이 멈춘다라는 의미에서만 치유가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 일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이런 일들이 결국 지금 세월호라는 사건이 벌어진 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런 일들을 누군가가 계속 한다라는 건 결국 이 세월호라는 사건은 사실 다른 많은 사건들과 굉장히 유사해요. 어떤 예를 들면 광주 민주항쟁도 그렇고 결국 어떤 시대에 많은 죽음이 있었지만 그걸 누군가가 계속 기억하고 그것의 의미를 다시 환기시키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다시금 공유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걸 전 치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망각된다면 다시 그것은 피 흘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고정관념은 항상 직접적으로 어깨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취지의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때보다 뭐
나아졌다면 나아진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누군가가 유가족들에게 그 막말을 했을 때는 비난받고 어쨌든 사죄하는 순간 상태까지는 갔으니까 그때는 그런 일조차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마음 놓고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하는 일, 그때는 정말 아주 자랑스러운 일들처럼 진행됐으니까 그때보다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월호 하나만 놓고 보면 나아진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고정관념은 또 다른 고정관념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이니까 결국 고정관념이 조금 더 사라지고 세상이 좀 나아졌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고정관념이 이제 조금씩 사라져서 어떤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그런 개념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고정관념이 들어오고 결국 계속해서 물을 퍼내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로 예를 든다면 배가 우리가 공동체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에 물이 그 안에 차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배가 완전히 떠서 뒤집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고정관념이 이 배의 중력을 잡아주는 건 사실이지만 고정관념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 배는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항상 그 물을 떠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배에 구멍이 언제나 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는 완벽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관념 없는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저기 뚫린 구멍으로 항상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처럼 책을 쓰는 사람은 책을 쓰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처럼 이런 행동을 실천하는 분들은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던 자신들의 삶으로 밀려 들어오는 고정관념을 매일매일 떠내는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지 않는다면 결국 고정관념이 우리를 잠식해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배에는 항상 구멍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계는 완벽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고정관념 아예 없앨 수는 없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관념도, 예를 들면 민주주의는 좋은 관념이잖아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또 벌어지는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야말로 예를 들면 자기 표현의 자유와 같은 그러한 권리도 사실은 악용되면 정말 참혹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 어떤 고정관념도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주 신선하고 이 사회를 새롭게 개방해 줄 수 있는 관념처럼 작동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것들이 다시 고인물이 되면 썩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비워내는 반복적인, 그러니까 동사적인 행동들이 요청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월호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자꾸 제가 그걸 비교하는데 광주 민주항쟁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획득됐던 어떤 공동체의 가치들이 있어요. 민주주의의 가치라든지, 혹은 세월호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공권력의 남용에 대해 저항했던 시민운동의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바로 그 가치들은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고정관념에 의해서, 다른 고정관념과 다른 세력에 의해서 잠식당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 매번 싸우는 과정이 반복되지 않으면 결국 그런 가치들은 다시 소멸될 수 있는 위험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 약간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해요.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근육 운동을 좋아하는데, 근육 운동은 매일매일 안 하면 근육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근육은 필요 없겠지만 움직이고 오래 살려면, 오래 글을 쓰고 살려면 근육이 필요해서 저는 운동을 하는데, 매일매일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너무 허무하게 다 빠져버리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답변을 들으신 중에 생각이 났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 청와대 청원이라던가 게시판이라던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슈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요. 네. 그런 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퍼낸다고 하는 그런 거에 그렇죠. 익숙해진 거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리고 세월호가 그런 것들을 촉발시킨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죠. 세월호의 유가족들이, 세월호의 유가족과 그들과 함께 있었던 몇 명의 시민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다가가고 있잖아요. 하나의 가치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거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잡이는 저도 길을 잃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이 문장은 제가 연구하는 자크라강이라는 정신분석가의 세미나 제목이기도 한데 거기에 이런 뜻이 있어요. 레 농뷰페라는 단어거든요. 레 농뷰프는 속지 않는 사람들이고 에르는 방황한다라는 뜻인데 사실 똑같은 문장이 다른 식으로도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동음이 유형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이고 제가 타투를 한 것도 바로 그 단어예요. 레농기베라는 단어인데 그럼 그만큼 저 책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왜 이 단어를 좋아하는가 하면 항상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에 지배를 받게 돼요. 이게 정신분석의 이론이기도 한데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고정관념 중에 고정관념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왜 남자인지, 왜 여자인지, 왜 한국인인지, 왜 강남에 사는 사람인지, 왜 강북에 사는 사람인지, 왜 나는 가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사실 우리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 사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자크라강이나 정신분석가는 속은 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속아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속은 자들이기 때문에 질문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왜냐면 그걸 다 질문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학교도 못 가고 왜냐면 내가 왜 학교 가야 되는지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능은 내가 왜 봐야 되는지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학은 왜 가야 되는지 그걸 일일이 다 질문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일단은 대체로 하지 않고 대충 속아주면서 어디까지는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속는 자들은 그래서 방황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루틴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행복이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강남에 살고 이런 게 행복인 거라는 거죠. 속은 자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데 재미있게도 혹은 흥미롭게도 어떤 사람들은 문득 내가 속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의 삶은 약간 예전과는 다르게 갈지자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학교도 잘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대학생이라면 수업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취업을 남들 다 하고 있는데 혼자서 도서관에 처박혀서 다른 책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들이 사는 삶의 이 궤적을 보면 이쪽에서 보기에는 이 시스템의 내부에서 보기에는 방황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유형의 삶이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사실은 다 그 방황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운이 좋게 성공해서 그 방황의 여정을 자랑스럽게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을 보기에 그 외부의 사람들은 일종의 방황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젊은 시절을 보면 굉장히 좋은 머리를 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혹은 이런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 뭐 팽목항에서 몇 년씩이나 그들과 함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가족이나 시스템 내부의 시각에서 보면 방황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방황을 어떤 사람들은 떠밀려서 그냥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황을 좀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도 저는 좋은 경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방황을 시스템화시키고 이 방황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황을 즐기는 사람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 사람들인 거고 이 방황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이나 가부장제의 권력이 우리에게 강제하는 어떤 종류의 명령들에 순순히 수긍하지 않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책의 제목은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는 제가 발견한 사람들의 유형인 것이기도 하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도 그 사람들도 저에게는 방황하고 있지만 어쨌든 확신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저도 어디가 길잡이가 되는 곳인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뭐랄까요 그런 현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저도 살아가요. 하루하루를 글을 쓰고 하루하루를 강의를 하면서 살아가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항상 사실은 망설이기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하고 정말 똑같아요.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도 이미 18세이신가요? 네. 18세이시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른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년 전에 미성년자였을 때 어른들의 세계를 바라보셨을 때는 대단해 보였잖아요. 뭔가 자신의 삶에 확신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확신에 차는 한마디를 전달해 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방황하고 있어요. 혹은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 안에 숨어 있는 것이지 어른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확신에 찬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특히 저는 정신분석가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분석 의자거든요. 여기에는 뭐 40대, 50대 뭐 기업의 사장도 오시고 뭐 교수님도 오시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린아이들 같아요. 그래서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회사에 목을 매는 거고 방황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토록 사회적인 시스템과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길잡이가 되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찾아내는 것인데 길잡이가 없다 해도 그 방황을 너무 무거운 고통처럼만 느끼지 않는다면 저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자의 삶이 터득한 각자의 기술들이 있는 것이죠. 노력은 계속 있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모두가 외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양의 차이일 뿐이지 그때도 강렬하게 누군가는 그 상처에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기 위해서 투쟁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되어 왔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표현들을 머리 좋은 어른은 피하죠. 무슨 뜻이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 꼰대하게 바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른이 아니에요. 저의 무의식은 여러분들의 무의식하고 똑같은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기보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든 이게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공개가 될 것이라면 더 많은 분들이 보게 되실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경고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는 결코 한 번만 침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특히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의 시스템은 정말 부조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물론 그 이후에 삶도 그렇게 대단한 삶은 아니에요. 어른들이 살고 있는 삶도 그렇게 쾌락의 삶은 아니지만 그건 어른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선택할 여지가 없었잖아요. 다 이게 좋은 거고 이거 아니면 뭐 탈락한 사람, 이거 아니면 정말 그 뭐라고 그러나요? 요즘 말로 그냥 이녀죠. 뭐 그렇게 되어버리는 사회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압적이고 뭐랄까요? 그 등수를 매기고 사람의 어떤 다양한 능력을 다 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능력 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능력은 멍 때리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온갖 종류의 능력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수능에 맞춘 능력만 사람을 판단하고 뭐 수능 외에는 외모 능력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뭐 아이돌 되어서 출세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의 협소한 틀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청소년기를 다 보내는 인생은 정말 한없이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걸 불행하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쇠뇌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정되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전염병 코로나19 사태를 얼마나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잘 대처하는지를 세계 각국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더 자세히 알고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면 아 거기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호가 그때 한 번 그렇게 침몰한 것이 아니고 저는 매년 혹은 매달 침몰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른들은 아무 일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사실상 그걸 고쳐줄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른들 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경쟁 시스템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경쟁 시스템이 사라지면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부조리를 계속 원해요. 그럼 누가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발언하고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여러분들이 시위를 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너무 어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정신분석 제가 말해드렸던 명제를 꼭 떠올려주세요. 어른들은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아요. 굉장히 만만한 존재들이지 그렇게 아우라를 가지고 어른처럼 행동할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공격하면 그들도 부끄러워하고 그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충분히 자기 발언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집회하기 실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많이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일종의 선동인 거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일종의 선동과 같은 말인 거죠.